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30주년 행사에 부족한 되게 초대해 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관, 장애복지관은 너무 협소하게 제가 알고 있어서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덕 교수님이 워낙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시간 너무 많이 잡아놓을 것 같아서 저는 자료 중심으로 매우 간단하게 짧지만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 보시면서 굵은 글씨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관의 미래 및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 좀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먼저 보니까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저는 이제 그 사회복지관에서 2000년에 입사해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 그 당시에도 사실 그 사회복지관이 뭐 하는 데야? 이게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올해 하는 연구가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 연구를 하고 있어서 20년을 훌쩍 뛰어넘는 세월이지만 여전히 이 기능이 뭐냐, 역할이 뭐냐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복지관은 그 시대에 맞는 대응들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코로나19 간염병 시기까지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요. 정리를 해보면 사실 사회복지관은 항상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대응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고독사 문제, 사회적 이익가구에 대한 대응을 어디가 제일 나서서 하죠? 복지관이 제일 나서서 합니다. 결국 시에서도 새로운 어떤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조직이 결국엔 사회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관의 이런 역할 때문에 특정 시기 단일한 과제로 복지관의 역할을 규정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노숙인 희망의 집이 있었어요. 저희 복지관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노숙인 희망의 집이 있어서 제가 주말에 당직도 서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항상 이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역할들을 복지관 항상 해왔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보면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복지관에 그 자원이 있으면 직접 제공을 해요. 없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없으면 연계하거나 연계할 자원도 없으면 직접 자원을 동원을 해요. 개발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회복지관은 그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나 서비스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욕구 맞춤형의 이런 자원 서비스를 끝까지 찾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즉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서비스의 이런 그 제공 방식의 특징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관의 사회부사들은 굉장한 역동성을 요구받습니다. 자원이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대상의 모호성 때문에 우리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항상 복지관이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역동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문제 발견과 그 다음에 자원 발굴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에서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관이 이처럼 이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고 사는 일,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새로운 그 신사회적 위험과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계층이 등장하게 되면 대응하는 역할들을 여전히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돌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점, 그리고 저희 자신을 돌이켜봐도 사람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인 삶을 살 때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근데 최근 이제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되면서 이런 사회적 관계, 연결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산 조건 실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바로 당사자의 주도성, 지역사회 참여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최근에 중앙정부도 제1차 구독사 기본계획에서 이 사회복지관이 등장합니다. 사회복지관이 어떤 역할? 바로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핵심은 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안 하냐?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여러 모임이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 친분을 맺고 필요시 서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취향 중심, 욕구 중심의 활동입니다. 운동, 독서, 뜨개질, 바둑 등 여러 형태의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복지관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학골 복지관이라는 데인데요. 여기가 이제 시효를 굉장히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복지관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저희는 그 당시에 2000년 초에도 여러 모임들이 있었는데, 근데 항상 이 고민이 뭐였냐면, 예컨대 뭐 생명직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텃밭을 통해서 뭔가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자라는 어떤 그 지향을 갖고 모임이 구성이 됐는데,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텃밭 활동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뭔가 이 의미 있는 활동을 지역사회에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텃밭 활동을 통해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의 그런 모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변화가 지금 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임 안에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표 1을 보면 이웃관계의 5가지 형태라는 요 표를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제가 일부 보완하긴 했습니다. 이게 김재진 선생님이 한 걸 제가 약간 보완하긴 했는데, 예전의 시효적 방식의 접근에 있어서 중요하게 봤던 건 4까지 갔어요. 4까지. 그래서 제가 했던 주민조직화의 사례는 실제 독립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독립하고 동료로서의 아주 끈끈한 뭔가 이런 뭐 동료애가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주민 모임, 취향 중심의 모임은 이상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심지어 1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뭐 생활복지 운동으로 인사하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1, 2, 3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복지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과제로 넘어가세요. 이처럼 이제 사회적 약자를 찾고 지원 및 지지하는 역할은 복지관의 역할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아마 계속 바뀔 거예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함께. 예를 들면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무조건 경제적으로 어려워야지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돌봄의 욕구가 있으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 여부와 관련 없이 이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죠.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 방식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죠. 새로운 신기술의 적용과 함께. 하지만 기준과 수단은 변하지만 지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사자의 먹고 사는 문제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느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느니, 이건 아마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또는 AI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인공시대에 확장된 문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뭐 김재윤 교수님이 어떤 발제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진위의 가치를 잃는 능력, 둘째, 소통하는 능력, 셋째, 관계 맺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챗 GPT에서 입력하고 나오는 출력되는 그 인포메이션이 다 정확하다고 착각하시는데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틀린 것도 꽤 있어요. 결국에는 그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더 사람이 똑똑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소통하고 관계 맺는 능력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디지털 기기, 인공지능의 활용이 얼마나 인간의 소통과 관계를 증진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인가, 잠깐 우리 김은두 교수님 언급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 덕분에 이웃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 온택트 상황도 있지만, 사실 이 주민 모임에서 우리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 모임에 나가기 낯설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요 사례들을 보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온택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온택트 상황에서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쌓이면서 자유롭게 오프라인 모임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온택트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둘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좀 관계 중심 그리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